오늘 공부할 음악은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입니다. 리스트의 작품들은 사실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귀에 탁 박히는 아름다운 선율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선율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면서 화려한 기교도 많고 해서 한편의 서커스를 보는 느낌을 주는 그런 음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는 리스트 피아노 음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하면서 연주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작품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작품 처음 들으시면서 음악 잘 안 들어오고 너무 괴로웠다, 졸렸다 하시는 분 있으시더라도 특별히 본인의 음악적 감수성을 그렇게 의심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스트의 이 피아노 소나타를 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곡이 쓰여졌을 당시부터도 다들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음악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연주도 불가능하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던 클라라 슈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스트가 이 음악을 로버트 슈만에게 헌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가 슈만이 본격적으로 정신질환 증세가 이제 악화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슈만이 직접 이 음악을 받았던 거는 아니고 클라라가 대신 작품을 받아서 당시에 가까이 지내던 브라함스가 곡을 연주해 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연주를 들었던 클라라의 평이 이렇습니다. 말할 수 없이 끔찍하다. 심지어 이렇게 끔찍한 음악을 그래도 선물로 받았으니까 고맙다고 말해야 되는 게 더 끔찍해 라고 일기에 적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불호의 표시죠. 우리가 이 클라라의 평을 이 작품을 지금 보는 출발점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음악이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멋있게 느껴지기는 매우 힘든 곡이다. 에서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피아니스트들 중에는 이 작품에 반해서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이 음악을 듣고 반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막상 뛰어 들어가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이제 이 곡이 싫어지거나 피아노가 싫어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싫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길이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소나타라고 한다면 세 악장이나 네 악장 정도로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전체 곡이 뭐 20분, 30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숨도 돌리고 뭐 기침도 하고 분위기를 조금 전환시킬 만한 그런 여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리스트 소나타는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연주자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도 통째로 30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아르게리치 여사님은 예외로 좀 둬야겠죠. 아르게리치는 26분대에 끊으십니다. 이 아르게리치 연주보다 더 빠른 거는 젊은 아르게리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30초 더 단축해서 25분대에 끄는 그런 연주도 있는데 이 음악이 이제 부분 하이라이트들만 들었을 때는 사실 모든 부분들이 다 멋지고 매력적이에요. 근데 연주자 입장에서는 그 매력적인 부분들을 그러니까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짜내느냐가 어려운 문제인 거거든요. 이거는 3시간짜리 영화가 재밌기가 쉽지 않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이런 캐릭터들과 사건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혹은 그렇게 캐릭터들과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는 산만하고 어지럽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트 소나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극복해야 하는 관문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또 하나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왜 제목이 없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다른 작곡가의 작품이라면 기하음악에 제목이 없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리스트에게 있어서는 이게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리스트가 피아노 음악만 한 400~500곡 정도를 썼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목들이 이미 음악의 분위기나 성격이나 내용을 너무도 잘 말해줍니다.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클래식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소리를 특정한 이미지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게 그런 방식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18세기부터 오페라가 발달을 하면서 그 극의 가사나 상황, 드라마를 더 강하게 전달하고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음악적 표현들이 엄청나게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악 음악이 발달을 하면서 그런 표현들이 고스란히 기악 음악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사가 없는 기악 음악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손에 만져지는 것 같은 마치 소리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표현 양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을 한 거죠. 그런 전형적인 표현들을 굉장히 크고 화려한 스케일에서 가장 잘 사용했던 작곡가 중에 한 명이 바로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리스트의 독보적인 취향이자 능력이기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음악이 다른 걸 흉내내는 소리들로만 가득 차 있으면 그거는 재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주 훌륭한 예술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리스트가 살았던 19세기거든요. 같은 시기에 같은 음악 언어를 사용을 하면서 피아노 작품에서 리스트만큼이나 제목을 많이 사용했던 우리 슈만의 경우를 보면 지금 들으시는 곡이 슈만의 시인이 말하다 라는 음악인데요.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이게 왜 시인이 말하는 거지? 라고 뭔가 제목하고 연결을 시키려면 거쳐야 되는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음악이 아주 추상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리스트의 경우에는 빌라 에스테의 분수라는 작품인데 분수다 그러면 물줄기가 솟구쳐 오르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어디 광장에 있는 분수 아니고 에스테 저택이라는 데가 말이 저택이지 사실상 대대로 교황들이 머물렀던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화려한 그런 성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줄기는 뭔가 막 황금색으로 빛날 것만 같죠. 그런 표현들을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잘 들려주었던 게 리스트의 음악입니다. 사냥이라는 음악도 봐보실까요? 사냥이다 그러면 그냥 평원을 가로지르는 막 수십 마리의 말발굽 소리가 진동을 하는 것 같고 짐승들도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추격전을 하고 화살이 날아다니고 꽂히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지는 게 리스트 음악의 특징이자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리스트는 문학적이고 신화적이고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그렇게 있어 보이고 거창한 제목들 굉장히 좋아했어요. 작품집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지금 보시는 이 순례의 해 2권 이탈리아 편인데 리스트가 20대 후반에 이탈리아를 가거든요. 한 3년을 돌아다니면서 받았던 영감을 음악 작품집으로 남긴 게 지금 보시는 순례의 해 이탈리아 편입니다. 제목을 봐보시면 첫 번째가 스포살리지오인데 홀례, 결혼식이거든요. 라파엘로가 그린 성모 마리아 결혼식의 그 그림을 보고 제목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일 펜세로소, 생각하는 사람. 이거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살바토르 로사, 페트라르카,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학을 상징하는 시인들의 시를 바탕으로 곡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목이 길기도 하죠. 단테를 읽고 나서 소나타 같기도 한 판타지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볼 리스트 소나타는 그 4,500개가 되는 리스트 피아노 음악 중에서 유일한 소나타고요. 사실은 제가 이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막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분 중심이 되는 캐릭터들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바로 아, 어떤 느낌이구나 하고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 음악을 듣고 연주하고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에는 분명히 배경이 되는 혹은 음악을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그렇게나 캐릭터들이 분명한데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품을 지금 공부를 하면서는 음악이 꼭 그렇게 길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굳이 제목을 붙이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가 이 리스트 소나타를 알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질문이겠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리스트가 이 음악을 썼을 때의 상황, 배경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트가 어떤 음악가인가?